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이요, 제16장 국제금융론 파트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제금융이라는 게 국가 간의 어떤 교역을 나타내는 게 국제무역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이제 돈이 이제 거래가 된다고요. 그래서 화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데 화폐 간에 또 교환되는 그 비율, 그걸 바로 우리가 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 파트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약간 미시적인 교환, 시장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제 금융 파트다라고 하면요, 약간 거시적인 측면이 좀 더 금융이니까 가까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돈하고요, 이제 또 달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또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 이 교환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교환 비율을 환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환율을 중심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우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자본과 관련된 들어온 그걸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게 국제수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환율 이렇게 됩니다.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개방경제와 경제정책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방경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닫힌 경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거기에 관련된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우리가 봤었죠. 그 효과를 같이 밀접하게 짬뽕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환율 제도와 대외 정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율 제도는요, 고정 환율 제도가 있고 변동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환율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정부의 대외 정책이 달라지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개방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어떤 게 더 효과가 큰가?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국제수지 어떤 개념과 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54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국제수지표 이 개념, 국제수지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산하게 되고 해외에서도 이제 거래가 하겠죠. 그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 대외거래 가계부와 같은 느낌을 가진다 보시면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는데 그 돈이 해외에서 들어온 거랑 우리가 해외에서 나간 것, 그걸 알기 쉽게 나타낸 겁니다. 우선 국제수지표의 작성 원칙을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주의 시점에서 띠기득 계산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어떤 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요. 회계 원칙은요, 복식부기 원칙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복식부기, 양쪽의 차변과 대변이 다 이렇게 맞게 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보시고 작성 원칙 이런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국제수지표 관련된 그 구성 측면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가 있고요. 이 뒤에 보시면 먼저 이 큰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계정 해서 여기 보시면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시장, 뭐 그런 상품 투자 관련된 오차민 누랑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상계정 수지라고 하면은 이게 상품 수지와 서비스, 또 본원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 구성 내용만 잘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수지는 여기 자본의 어떤 이전과 관련된 또 비생산, 비금융 자산 이런 것들 관련된 거예요.
상품 수지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출 수입과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가 간의 교역, 거래 이런 거 할 땐 주로 이제 상품 수지에 관련된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이런 컴퓨터,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런 것들이요. 그런 서비스와 관련된 게 서비스 수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본원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이 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료, 임금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투자 소득 이게 여기 해당하는 것이고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걸 우리가 이전 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여기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한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얘기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수지다라고 하면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인해서 수취한 돈과 그리고 지급한 돈의 차이, 서비스가 거래돼서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원소득이다라고 하면요. 이건 말 그대로 노동을 제공한 그런 대가로 받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소득 관련된 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실무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 더 어떻게 이거는 뭐 한국은행 들어가거나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강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다 하시기에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구성 내용만 특히 경상수지랑 자본수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소득수지라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전소득 이런 거 비슷하게 그냥 대가 없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전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수지는요. 자본의 이전 및 또는 여기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거래가 기록되는 건데요. 자본의 이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자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채권자에 의해서 채무 면제 등 이런 것도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생산, 비금융 자산 거래에는 여기 나와 있는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이렇게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계정에는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 투자, 준비 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투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에 일어나는 대외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증권 투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그러니까 거주자가 우리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여기에 있지 않는 해외, 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증권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파생금융 거래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 준비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외환 보유의 변동분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운영수익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구성 내역에 들어가는가 보시고 이제 객관식에서는요 주로 뭐 예를 들면 여행과 관련 이런 것들은 본원소득 수지에 속한다 띵 이런 걸 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면은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예시를 몇 개 줘요. 수출, 수입, 운송 뭐 등등 급료, 임금 준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얼마이다 뭐 아니면 경상수지는 얼마이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지금 당장 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뭐 객관식 문제 풀거나 아니면 좀 여건이 되었을 때 그냥 요 표만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우선 경상수지는요 기본적으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경상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수입보다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출이 더 많아졌을 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 얘기할 텐데 자, 흑자가 되면은 뭐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요.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럼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들어오면서 이게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출이 net export예요. 증대하게 되면 자, 순수출이 증대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이 증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개방 경제할 때는요. Y, 수요 측면이 C, I, G, 그 다음에 여기 순수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상수지가 만약에 흑자가 되면요. 당연히 외국의 판 상품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구입한 것보다 판매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를 더 넘어서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소득과 고용이 증가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순수출 증대로 이게 총수요가 증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수요가 증대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승수할 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승수. 그래서 순수출, 수출 승수, 뭐 수입 승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승수 파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경상수지 관련해서요. 부정적인 효과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의 흑자가 됐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더 줄어들고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달러가 유입됐어요. 근데 여러분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때 이 달러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통화량을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통화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 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또 무역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뭐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유입돼서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버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미국 같은 데서 딱 보니까 야 한국 니네 너무 많이 수출해서 돈 많이 챙겨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뭔가 무역 장벽을 뭐 초래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무역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다음에 경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충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부의 어떤 경제에 따라서 수출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존도가 당연히 또 커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원력을 높이게 되고요. 국민소득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데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기본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흑자는 나쁜 건 아닙니다.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좋아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총수요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AD가 우측 이동하니까 인플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수요 측면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AD가 AD0에서 AD1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물가가 어떻게 돼?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뭐. 그래서 얘가 이제 고용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라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한다고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역시 이거는 인플레 우려가 발생하는 거니까 약간 부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수지 관련된 그 내용을 균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보론에 국제수지표와 관련된 어떤 작성 신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제공된 그 자료를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보셔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서 국제수지표 작성 신뢰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는요. 어떤 걸 볼 거냐면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한 그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는 국제수지 균형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독자적인 거래와 보정적인 거래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율적 독자적인 거래는 자 1번 한번 볼게요. 경상계정의 상품 서비스 수지와 소득 수지, 자본금융계정의 금융계정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정적 거래는 이게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그 약간 보정하는 거, 준비 자산 증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건 사후적으로 이제 보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어떤 게 주로 관심사냐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복식부기 원리니까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정적 거래로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약간 뭐 보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 종합수지는요, 이게 BP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암기해 두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론상 얘기할 땐 실무적인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수지, 국제수지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국제수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게 요게 경상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중에서 여기 수출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수출은요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수출이 잘 됩니다. 이게 foreign, 다른 나라 국가의 국민소득이고요,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잘 살면 수출이 잘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다른 나라, 이제 환율은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달러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환율은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환율은 우리나라랑 외화,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그냥 미국만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달러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서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비싸지니까. 다시요.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힘이 세지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요, 1,000원 주고 1달러짜리 물건 살 수 있는 거를 1,500원 줘야지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이 싸져서 수출이 당연히 더 잘 되게 됩니다. 자,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임포트 할게요. 얘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랑 환율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잘 되고요. 환율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물건 살 때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경상수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엑스포트에서 이게 수출이에요. 수출. 그리고 임포트 해가지고 M은 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수출, 얘는 수입.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이 F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F는 바로 자본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수지다, 이렇게요. 자본수지는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얼마나 높니,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국내 이자율이에요. 이게 국내 이자율 10%야. 해외 이자율이 foreign이에요. 만약에 5%야.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돈을 갖고 있으면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자본수지는요, 그냥 해외 이자율과의 국내 이자율의 그 차이에 영향을 받는 건데, 국내 이자율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은요, 국내 이자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달러가 해외에서 유입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요게 이제 순수출에다가 자본수지, 순자본 유입 F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본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BP가 요게 0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국제수지가 흑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BP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국제수지가 적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BP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죠.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소득 관련된 순환모형과 자금순환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560페이지 한번 봐주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요거 내용 이해 가십니까? 요 식이 좀 머릿속에 잘 체크가 되셔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y는 CIG에다가 순수출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y는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자, 여기 C와 I와 G를 빼놓고요. 요것만 놔두고 나머지 저 왼쪽으로 보낸다라고 합시다. 이게 다 저쪽으로 보내요. 그럼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뭐 I 마이너스 G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얘는 X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M 순수출을 이렇게 그냥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텍스를 해주고요. 플러스 텍스를 해서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럼 이 꼴은 그대로 성립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가처분 소득에다가 소비를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자, 우리가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라 합니다. 거기서 소비를 뺀 나머지가 그게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저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I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T를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T가 있고요. 빼기 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얘는 X-M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요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저축을 여기 정부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을 정부의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걸 이제 민간의 저축이라고 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SP 더하기 SG 이렇게 합쳐서요. 이 합친 거를요. 우리가 이제 그냥 국민저축해서 N 이렇게도 쓸 거예요. 빼기 I는 X-M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 전체 저축이야. 내셔널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여기 빼기 자 얘가 I는 X-M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있잖아 얘 저축에서 빼기 투자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순수출하고 값이 똑같아지는 거야. 얘기 뭐냐면 우리가 국내 투자하려고 하는데 저축한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럼 돈이 남은 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이게 해외로 이제 자금이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나와 있고요. 1번에 보시면 민간 정부의 초과저축, 그거 나타낸 거야. 이게 이제 민간의 초과저축, 요게 정부의 초과저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된 수출 얘기한 것이죠. 순수출 이렇게 되고, 네,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FA 나와 있는 게 거기 보시면은 뭐의 약자인가 보세요. 순외화 자산. 그래서 Net Foreign Asset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순해외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순외화 자산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거의 변화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금이 더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외, 미국의 무슨 뉴욕에 있는 트럼프 빌딩을 구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요 식을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식을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생각하셔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해외 자산의 어떤 변화와 본원통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원통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채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원통화가 국내 여신으로 도메스틱 측면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네, 거기 보시면 도메스틱 크레딧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순외화 자산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차변과 대변이 값이 똑같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국내 여신의 변화가 없다면 얘가 이제 변화가 DC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순외화 자산의 변화는 만약에 얘가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얘가 변화가 없어요. 국내에 쓰는 돈이 고정돼 있어. 근데 순외화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본원 통화가 그 크기만큼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네요. 아시겠죠? 네. 자, 3번에 보시면 뭐 거기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줄어든 걸로 했어요. 그럼 이제 국민 거기 보시면 G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SN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SG가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SG가 올라가서 SN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국내에 어떤 저축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순수출 증가랑 순수출하고 여기 나와 있는 NFA랑 똑같은 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냥 우선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저축이 증가로 해외 자산, 외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보는 통화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좀 정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상수지와 관련된 이거를 저축과 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다시요. 앞에 한번 볼게요. 얘가 순수출이 다시 뭐라고 했어요? 이게 경상수지라니까. 경상수지요. 이거 암기하세요. 경상수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 관련된 거잖아. 저축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를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경상수지는요. X-M 이게 순수출이 되는 건데 국민 전체 총 투자에서 총 저축에서 국내 전체 총 투자랑 이게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쪼개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라고 하면은 앞에 본 것처럼 민간에 여기 나와 있는 저축에서요. 그 다음에 민간의 투자 더하기 정부 저축을 여기다가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쌍둥이 적자라는 걸 좀 봐보세요. 트윈 데피시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거야. 재정 적자랑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재정 적자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면. 그쵸? 근데 이거와 동시에 얘가 같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좀 지저분해지면 여기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요거는 이제 분해를 한 거야. 요거 저쪽으로 넘기면 SP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정부와 관련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50이라고 할게요. 얘가 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동시에 이게 발생한 거야. 그러면 얘도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또 50 이렇게 되겠죠. 이쪽 부분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재정 적자와 여기 나와 있는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얘가 마이너스 50인데 얘가 마이너스 100이고요. 얘가 뭐 플러스 5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는 같이 동시에 적자가 발생한 거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50인데 얘가 뭐 플러스 50일 수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부 부분에 이게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정부 재정. 근데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됨과 동시에 이게요. 경상수지가 또 적자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쌍둥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BP를 어떻게 했습니까? BP를 잘 보세요. 수출 빼기 수입 경상수지고 자본수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BP가 우리가 국제수지라고 했잖아요. 얘가 빵이 되면은 이 BP가 제로가 되면 경상수지가 여기 보시면 자본수지랑 합한 게 제로가 되면 이게 바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은 그냥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거기에다 오차 및 누락, 준비자산 증감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위에 요 식 있잖아요. 요걸 머릿속에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준비자산 증감은요. 가끔 객관식에선 준비자산이 증가하면 오히려 보정해 주는 거니까 음해보호를 붙이고요. 감소하게 되면 양해보호를 붙인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부호가 거기 들어가는 거 좀 달라지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자산 증감과 외환 보유액 거기 보시면 5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번 보세요. 대외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정된 금융자산,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외채무는 확정된 금융채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 그냥 봐주시고요. 그냥 외환보유액, 이거 이제 한때 우리 금융위기 때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대외채권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공적 대외준비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한테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 이제 저 채권이나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금방 달러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5번 볼게요. 98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수지는 13년간 흑자를 기록해서 만성적인 채무국에서 벗어나면서 99년부터는 채권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 말에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국제수지 관련된 그 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기본이 되는 건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 합한 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국제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제수지는 흑자가 뭐 항상 좋은 건 아니고 또 적자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는 CIG 그 식에서요 우리가 순수출은 그렇게 해서 식 바꾸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는 그 표현, 뭐와 뭐가 적자인가? 순수출 적자, 경상수지 적자, 거기다가 정부의 재정 적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쌍둥이 적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환율의 결정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